그날 내 휴대폰에 뜬 낯선 번호 하나가 내 남은 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늦은 오후 한창 저녁 준비로 분주하던 시간이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잘 받지 않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파출소인데 박 여사님 보호자 되시냐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왜 말끝을 흐리는 내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다. 경찰의 설명은 간단했다. 시장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고 한참을 횡설수설하시기에 일단 파출소로 모셔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주머니 속 손수건에 적어둔 내 연락처가 있어 전화할 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당신의 동네였던 그 시장에서 우리 엄마가 길을 잃었다고. 시장의 모든 골목과 상점들을 눈 감고도 훤히 꿰고 있던 억척스럽고 강인했던 우리 엄마가.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몇 달 전부터 부쩍 깜빡깜빡한다며 웃어넘기던 엄마의 얼굴,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던 모습, 며칠 전에 끓인 찌개를 오늘 아침에 끓였다고 우기던.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되어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불길한 낙인처럼 내 심장 위에 찍혔다. 나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그 싸움의 상대가 병든 어머니가 아니라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 엄마 박 여사를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억척스러운 삶의 냄새를 떠올립니다. 엄마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리고 고운 손으로 호미를 잡았고 가녀린 어깨에 우리 삼남매와 한량인 아버지의 인생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나 책임감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밖으로 나돌며 허황된 사업 구상에 나를 지새우는 아버지 대신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언제나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시장에 나가고 밤늦도록 식당 허드렛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리 삼남매의 밥상을 차려낼 때, 무심하게 툭 던져주는 밥그릇 위에 가장 큰 생선 살점을 올려줄 때, 저는 그것이 엄마의 사랑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우리 삼남매의 우애는 유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큰오빠는 마지랍시고 일찍부터 철이 들어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작은 오빠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힘든 엄마를 웃게 해주는 집안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내딸이었지요.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믿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우리 삼남매를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끈으로 묶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겨울 열병으로 크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덩이 같은 몸을 뉘고 끙끙 앓는 제 곁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장 일을 나가시고 밤에는 제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쉴 새 없이 제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실눈을 떴을 때 어둠 속에서 홀로 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엄마의 지친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깊은, 세상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성벽. 우리 삼남매는 그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던 엄마가 기억이라는 모래알과 함께 서서히 허물어져 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시간이 흘러 우리 삼남매는 모두 각자의 둥지를 틀어 엄마의 품을 떠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두 오빠도 각자 가정을 꾸렸지요. 평생을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던 엄마에게도 드디어 휴식이 찾아왔다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만의 시간을 하다못해 편안한 저녁 드라마 한 편이라도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 엄마에게 단 한순간의 평온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면서 그 불행의 가장 큰 파편이 엄마에게로 튀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어린 조카를 오빠는 차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잠깐만이라던 그 부탁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기꺼이 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당신의 자식도 아닌 손주를 위해 두 번째 엄마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의 시간은 다시 한번 손주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손주의 밥을 차려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젊은 엄마들 틈에 섞여 어색하게 앉아있던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저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큰오빠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식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바빴고 저 역시 시집 식구들과 내 아이들을 챙기느라 엄마의 고통을 알면서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의 희생에 침묵했습니다. 아니,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엄마니까 괜찮을 거라고. 엄마는 강한 분이니까 이겨내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주가 30이 넘어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엄마의 나이는 이미 70을 훌쩍 넘긴 후였습니다. 아들 3남매에 손주까지. 꼬박 50년이 넘는 세월을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로 살아온 엄마는 그렇게 세상에 정말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엄마에게 진짜 휴식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희생의 탑. 그 마지막 벽돌을 내려놓는 순간 엄마의 시간은 이미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몸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달아있었고 쉼없이 달려온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엄마의 희생은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 3남매가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치르게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거대한 현실을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엄마 집으로 모두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논할 일이 있다고. 주말이 되고 오랜만에 3남매가 엄마의 작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식들이 모두 찾아온 것이 마냥 좋은 듯 과일을 깎아내오셨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과 어제 병원에서 받아든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진단 결과를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증은 아니지만 앞으로 약을 꾸준히 챙겨 먹고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 오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오빠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혹감과 난처함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큰오빠였습니다. 그는 다 늙어서 이제 겨우 혼자 살게 되었는데 아픈 노인을 어떻게 돌보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신은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엄마에게 기대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갑고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올케가 치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며 자신에게 떠넘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변명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눈은 어떻게든 이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화살은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딸인 내가 모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작은 오빠의 조심스러운 한마디.
그 말에 큰오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상황을,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아이러니를 오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또한 지독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형제들 중 한 명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다른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순간 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우리의 우애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끈끈하게 뭉쳤던 우리 삼남매는 이제 각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안위를 위해 늙고 병든 엄마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오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거실에는 다시 저와 엄마 단둘만 남았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우리 삼남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오빠들이 떠나간 후 거실에는 우리 모녀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과일 껍질이 널브러진 상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잠시 거친 듯 엄마의 눈빛은 서늘하고 명징했습니다. 엄마는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오고 갔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의 의미를 모두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치우던 과일 그릇을 빼앗아 들고 부엌으로 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저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쌓아온 마지막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방금 자식들에게 버려졌지만 결코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엄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작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가로저었습니다. 그 몸짓 하나에 저는 엄마의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듯 내 마지막도 나 혼자 책임지겠다. 엄마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아프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만들어가면 아직 먹을 것이 많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다 나았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특히 저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늙은 엄마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갈 수도, 혼자 살겠다는 엄마를 강제로 우리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대로 혼자 남겨진 엄마의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만에 찾아간 엄마의 집에는 먹지 않은 약 봉지들이 먼지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은 지난 듯한 국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엄마는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에 얇은 여름 내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화할 사람 없이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엄마의 기억은 더 빨리 길을 잃고 있었고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간도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엄마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허물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만 했고 엄마의 자존심도 오빠들의 이기심도 나의 복잡한 상황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답 없는 가족회의에 두 번째 막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회의는 첫 번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나는 오빠들에게 그동안 내가 지켜봐온 엄마의 위험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봉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내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또 시작이군 하는 식의 노골적인 짜증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여전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고 작은 오빠는 아내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작은 가게를 열겠다며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엄마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과 시래기를 팔아 모은 쌈짓돈 전부를 오빠에게 내주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들을 달아 빠진 통장에 모으고 또 모아 겨우 만들었던 돈 700만 원. 그것은 엄마의 피와 땀 그리고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큰오빠에게 쥐어주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성공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이렇듯 그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서울로 올라갔을 때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외양간에 있던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 암소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소는 사실상 나의 시집 미천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딸 자식은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집안이 일어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모든 엄마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작은 오빠는 그렇게 나의 소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딸의 목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던 우리 엄마.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오빠들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저 두 남자는 누구일까요? 엄마의 피와 땀이 묻은 700만 원을 받아든 저 남자와 소를 팔아 도움을 받은 저 남자는 엄마의 끝없는 희생으로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저들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의무를, 책임을 지독한 이기심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우애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엄마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라는 구심점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각자의 이기심을 품고 있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오빠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오빠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병든 어머니라는 빚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두 명의 낯선 남자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과 소 한 마리의 기억을 오빠들의 얼굴에 대고 하나하나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당신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잊었느냐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한 가족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제 울분 섞인 절규에도 오빠들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찮은 것을 마주한 듯한 지겨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전히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큰 오빠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듯 담담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쉬운 사람이 모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아쉬운 사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 아쉬운 사람이구나. 엄마가 길을 잃고 헤맬까봐, 약을 걸을까봐, 혼자 외롭게 쓰러져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는 아쉬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빠들은 그런 엄마의 아니가 조금도 아쉽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큰 오빠의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형태로 된 가장 잔인한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나의 양심과 도리를, 나의 약점으로 잡아챈 비겁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저 차가운 논리를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을 아쉬움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버리는 사람 앞에서 저는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큰 오빠의 잔인한 논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가족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지막 가족회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빠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들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우애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병은 그 허술한 울타리를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고 우리는 각자의 이기심이라는 민낯을 드러낸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 아쉬운 사람인 저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엄마 단둘만이 남겨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거운 아쉬움을 나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답 없는 질문만이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떠나고 나는 한동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나의 집,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줄 남편.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들의 이기심과 엄마의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이제는 오롯이 내게 지워진 것만 같은 무거운 책임감까지. 나는 남편이 내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고 이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빌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뿐 어떤 의견도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무심한 행동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가장 완곡하지만 가장 단호한 거절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침묵의 이유를. 나의 시어머니, 그의 어머니 역시 치매라는 긴 터널 속을 걷고 계셨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다른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남편은 그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기심이었지만 나는 차마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나 또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서운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내 마지막 기댈 곳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친정엄마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내가 엄마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남편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는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못 본 척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내 집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은 나를 외면했고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남편은 내 고통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고독한 섬이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끝없는 절망의 바다뿐.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엄마에 대한 걱정과 나를 등진 오빠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 곁에서 잠든 남편의 침묵이 주는 깊은 고독감. 이 모든 무게가 나를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니,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걸까요? 인간은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책임을 원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들을 원망하고 남편의 침묵을 탓하는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 평생을 고생한 엄마에게 나는 과연 좋은 딸이었을까? 나는 결혼을 하고 내 가정을 꾸린다는 핑계로 엄마의 외로움을 얼마나 자주 외면했던가? 큰오빠가 조카를 떠넘겼을 때 나는 왜 더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했는가? 그저 나는 시집간 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엄마의 두 번째 희생을 방관하지 않았던가? 오빠들은 이기적입니다. 남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엄마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빠들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엄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지 않은가? 나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엄마를 모시는 순간 내 삶이 무너져 내릴까봐. 시어머니에 이어 친정어머니까지 치매라는 그림자가 내 가정을 완전히 삼켜버릴까봐. 남편의 침묵이 언젠가는 분노로 바뀌어 우리 부부의 관계마저 끝장낼까봐. 나는 엄마의 남은 생보다 나의 남은 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오빠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약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더 나빴습니다. 오빠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기심을 드러냈지만 나는 효녀인 척, 착한 딸인 척하며 뒤에서는 나의 안위만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불효녀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내 심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엄마의 마지막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비극 속에서 나마저도 망설이고 있으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의 딸이라고 불릴 자격이. 이 지독한 자기 혐오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아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빠들도 남편도 모두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직 나만이 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엄마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엄마는 어린 나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희생에, 사랑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죄 많은 딸입니다. 나는 불효녀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불효녀라고 인정한 이후 제 삶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의 무게를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참아야 할 것들의 목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동네 이웃들이 아들, 딸 집에 갈 채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창문 너머로 그들의 행복한 부산스러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만 다녀오겠다는 의례적인 통보를 할 때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래야지. 사돈 어른들께 잘해드려라. 웃으며 말하는 나를 참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장을 보는 모습을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온전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던 그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면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엄마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내 몸도 시도 때도 없이 삐걱거렸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몇 알로 하룻밤을 꼬박 알아내며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가끔씩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나를 보며 누구세요? 라고 묻는 엄마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울면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더 불안해하실 테니까요. 나는 웃으며 엄마 저예요. 막내딸. 하고 몇 번이고 나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아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외로움을 참고 서러움을 참고 아픔을 참고 그리고 그리움을 참아냅니다. 제 달력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그저 엄마의 지워지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 무언가를 참아내야 하는 똑같은 하루일 뿐입니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저는 엄마의 곁에서 함께 늙어갑니다. 이 긴 편지의 마지막에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또 대답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빠들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침묵이 서운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어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 송두리째 엄마에게 저당 잡힌 것 같은 지금 이 현실이 때로는 지독하게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엄마의 곁에서 눈을 뜹니다. 밤새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아이처럼 웅얼거리는 엄마의 잠꼬대를 듣고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등을 토닥여드릴 때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엄마가 아주 가끔 아주 잠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내 손을 잡으며 미안하단 내 딸하고 속삭일 때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제게 불효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이 힘든 길을 함께 걷는 것이 과연 엄마를 위한 것인지 너의 이기심은 아닌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건 저의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한 엄마의 마지막을 외로운 시설의 낯선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결국 내 마음 편하자고 택한 이기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주었고 나를 길러주었고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이 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의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잠든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고통이, 어떤 참아야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내 곁을 지켜준 착한 막내딸로 남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의 엄마니까요.